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모든 콘텐츠를 다 찾아봤던 거죠. 뭐 게임, 만화책, 영화, 드라마, 미드, 인터넷 방송, 유튜브, 웹소설 재밌는 콘텐츠를 다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도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뭔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제 생각,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북토크 사회를 맡은 소향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청년담합상 마지막 회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제 김동식 작가님 저도 한번 뵙기는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김동식 작가님 팬들이 많이 오셨고 사전 질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전 질문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랑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같이 하고 나중에 또 하고 또 제가 깜빡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끝나고 또 이 자리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따가 시간을 또 할애해서 독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식 작가님 이렇게 오셨는데 청년담 밥상을 받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감히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저는 누군가 알아주는 게 너무 뿌듯해서 쓰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나를 알아주셨다고? 그 영광스러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 상은 많이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책을 많이 판매도 되시고 유명 작가신데 상은 많이 못 받아보신 거였어요? 책으로 받은 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밥상이 최초네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50회 손님이 이제 수상자가 김동식 작가님이라는 거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 못하니까 되게 입이 근질근질했었는데 여태까지 초단편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 초기 책을 보면 지금까지 300편의 소설을 썼다. 나중에 보면 이제 작가 소개에 나중에는 점점 올라가다가 1000편에다가 최근 책에는 1500편의 소설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초단편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물론 청소년 엔솔로지도 간간히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주니어 소설을 이렇게 3권을 작년에 동시 출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소위 성인 소설과 이 주니어 소설 차이 써보니까 어떠신지. 성인 소설이라기보단 기존에 제가 쓰던 글은 그렇죠.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거든요. 네. 내 글을 이런 분들이 봐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썼다기보단 내가 이런 글을 쓰면 취향에 맞는 분들이 보시겠지.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막 썼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분들을 위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 글을 보시는 주니어 분들, 귀여운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쓰게 된다는 것을 상정하고 쓰니까 약간 표현을 잘 골라야 되는데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 그 생각에 좀 더 이제 의식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부담이 좀 더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부담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촉박하게 쓰느라 느낄 그게 없었어요. 좋은 거네요. 오히려 부담을 느낄 시간을 안 주셨어요. 그렇군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염은주 편집자님, 김동식 작가님이 데뷔 때 3권을 동시 출간하셨잖아요. 회색인간하고 이렇게 3권을 동시 출간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주니어 소설도 작년 6월에 3권을 동시 출간을 하셨는데 그 이유랄까 배경이랄까 이 3권 이렇게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 배경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나와요. 아, 네. 제가 처음이라. 회색인간 출간 당시에 이제 워낙 새로운 작품, 새로운 작가의 출연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책 3권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편집자는 아니었지만 네네. 또 이미 써놓으신 작품들이 그때 아시다시피 너무 네네. 많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니어 소설은 작가님한테 사실 새로운 도전이셨어요. 네. 힘들지만 즐겁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또 이게 작가님의 작품들이 저희가 어느 거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네. 지금 이 상을 주신 이제 기이한 이야기들을 모은 108요괴의 수염과 또 게임과 접목된 이야기들을 모은 인생 게임 현질 상점이란 책과 네. 그다음에 이제 작가님의 첫 연작 장편이자 이제 시리즈 소설의 이제 포문을 열게 된 우주학교 1권 이 3권으로 저희가 같이 책을 선보이게 됐고요. 네. 물론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작가님 못지않게 저희도 네.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 3권이 같이 시너지를 내고 있어서 네. 저희 보람도 그만큼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독자에게 어필이 확실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또 있네 하면서 네. 예. 그리고 작가님은 좀 운명처럼 작가가 되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이 사전 질문에도 있었는데 어릴 때 또 작가가 꿈이셨는지 아니면 작가는 나중에 정말 운명처럼 된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벼락을 맞은 것 같아요. 벼락. 꿈도 아니었고 이렇게 작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 떴더니 작가가 되어 있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책을 내고 작가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다가 작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글을 쓰는 목적은 그 게시판에서 댓글 달아주시는 그분들하고 놀아야지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놀기 위해서 그냥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작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릴 적의 꿈은 어떤 거였었어요? 전 꿈이 없었어요, 평생. 네. 평생 꿈이 없었고 정말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네. 슈퍼마켓 하면은 다 공짜인가? 네, 어릴 때 그런 생각. 그런 생각 예. 그 정도밖에 없었지. 예. 그러니까 저의 사전 정보를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산 영도 출신인데 예.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기 때문에 전 중학교 중퇴하고 바로 일을 하러 다닌 사람이라서 당장 먹고 살 일을 하는 사람은 굳이 뭔가를 잘 꿈꾸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일하면서 살아다 보니까 어떤 목표, 목적, 꿈을 세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냥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죠? 그러게요. 예. 정말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작가님이 이렇게 데뷔하신 지 그래도 꽤 됐잖아요, 지금. 7년 이 정도. 네, 예. 됐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비결이 아까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예, 상상력, 독특한 발상, 예,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사전 질문도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작가님만의 발상 비법 물론 예, 다 말씀하시긴 힘들겠지만 예. 저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았거든요. 꿈이 없으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꿈이 있어야 시간과 열정을 쏟지만 없기 때문에 제 인생은 남아도는 시간, 그러니까 퇴근 후의 시간을 때워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인간관계가 정말 없어서 사람 만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서울에 올라와서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친구가 없었어요. 네. 공장 동료들하고는 그럼 이제 세대가 달라서 삼촌 분들이셔서 전 또 술도 못 하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집에 오면 항상 남는 시간을 때워야 됐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모든 콘텐츠를 다 찾아봤던 거죠. 뭐 게임, 만화책, 영화, 드라마, 미드, 인터넷 방송, 유튜브, 웹소설 재밌는 콘텐츠를 다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도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뭔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제 생각, 어디까지나 제 생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다.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 뭘 느끼게 되냐면은 돌려 쓰고 있다는 느낌? 옛날에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봤던 말 중에 하나가 이미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모든 이야기는 완성되어 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변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보든 아마 공감하실 건데 드라마든 영화든 뒷내용이나 결말이나 클리셰가 예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어쩔 때 재미를 느끼냐면 저도 뻔히 보이고 예상이 되는데 예상을 벗어난 순간 어라? 하면서 내가 번쩍 기쁨과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장르나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내가 모르는 처음 보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도 집중했던 게 창작자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수준이 너무 높아지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 보는 분들도 다 알 거다. 최소한 나도 모르는 걸 써야 그분들도 모를 확률이라도 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노력하는 게 나도 모르는 걸 쓰자. 그걸 성공하면은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실패했을 경우는 반응이 밋밋했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좀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어요. 동화랑 어울리지 않나? 아니요. 요새 좀비. 네, 많이 많이 써요? 네. 좀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을 때 좀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아는 것들을 일단 제하기 시작했죠. 뭐 뛰는 좀비 당연히 있었고 사랑에 빠진 좀비도 봤고 뭐 일을 하는 좀비, 점프하는 좀비, 그리고 뭐 아기를 키우는 좀비, 심지어는 직장 생활하는 좀비도 얼핏. 그래서 아는 좀비들을 다 제하고 내가 처음 본 좀비, 내가 모르는 좀비가 뭘까? 이거 없지 않나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게 아침에 해가 떠 있을 때는 좀비지만 밤이 되면 인간이 되는 거죠. 이거 거꾸로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또 다른 반대편에서 아침엔 인간이지만 밤이 되면 좀비가 되는 이 두 측의 대립을 제가 설정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신선하다. 처음 보는 설정이다.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이 설정으로 냈더니 없었던 좀비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어하시고 신선해하셨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내가 몰랐던 게 뭘까, 없었던 게 뭘까 이것을 발휘해서 성공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셨어요. 이 작가는 상상력이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사실 상상력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능보다는 타고났다기보다는 뭐가 필요할까? 최대한 많은 상상을 봐두시는 것. 말하자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아는 만큼 피하는, 그러니까 노력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클리셰, 패턴, 상상 같은 걸 많이 보시고 그것을 피해서 내놓으면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고법을 사용하신 맞아요. 거예요. 소고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상상을 접하셔야 됐을 때 가장 좋은 콘텐츠 김동식 소설집. 제가 한번 필터를 거쳐서 내놓은 결과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달라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많은 상상을 하시고 그 중에서 제하고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내가 봐도 이건 괜찮아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그런 거를 메모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바로 쓸 수 있는 환경이면 쓰지만 쓸 수 없는 환경이면 예전 초창기에 저는 조금 건방졌어요. 그냥 메모를 안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갑자기 번쩍 생각나서 아 이거 집에 가서 써야지 하고 장을 계속 보고 집에 왔을 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저는 화가 안 났어요. 짜증이 안 나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다. 아, 내가 잊어버렸을 수준이었을 거야. 너무 기발하면 내가 잊었을 리가 없어. 그렇죠. 그 생각이었어요. 아, 그리고 좀 근데, 덜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메모를 하고 있어요. 약간 아쉽더라고요. 아, 그 정도 하나하나. 수준이었겠지라고 네. 생각하고 잊어버리기에는 점점 아쉬워져서 제가 이제 너무 다작을 하다 보니까 네. 소지가 점점 이제 폭이 귀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안 써먹은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메모를 합니다. 스마트폰 꺼내서 간단히.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1,500편의 발상, 예, 그런 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죠, 정말. 예. 그림 작가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에 어떤 상으로 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해서 그런데 어떤 책으로 여기 오실때 거부하신 거예요? 그때 지상의 아이 지하의 아이라는 책으로 수상을 했었는데 그때 뭔가 무슨 마감이 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거절했던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또 마지막 회라고 하시니까 네네. 아, 이거 마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그렇죠. 좀 거절하기 힘든 네,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석하게 네. 됐습니다. 아니 이번에 책을 봤더니 처음에는 이 표지가 언뜻 눈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고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됐고 이야기가 이게 단편이 여러 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실 때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김도시 작가님의 기발한 상상을 한 장면을 이렇게 매 이야기마다 다른 거를 구현을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이게 단편 모음집의 표지 작업이 있고 하니까 예. 저는 일단 단편 글 자체도 워낙 재밌었고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모여져 있는데 저는 이제 표지 구성을 할 때 그런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어떤 한 세계관을 네네. 구성을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표지를 작업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표지가 나중에 봤더니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요소 하나가 책을 다 읽고 보면은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표지가 이거 아이디어 금방 떠오르셨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가장 그래도 방향성은 초반에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그 표제작을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여러 가지 옴니버스식 구성을 더 돋보이게 할 것인지 고민은 조금 있었는데 네. 죄송해요. 제가 주변이 아니에요. 이번 표지 되게 없어가지고. 독특하고 멋있었습니다. 저걸로 저 요괴의 수염이 길이 되고 이제 두 개의 다리 적정에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네, 그런 예, 꼭 읽고서 다시 표지를 보게 만드는 그런 표지였습니다. 김동시 작가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초단편 소설을 주로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강연도 하셨고 그래서 초단편 소설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작가님은 많이 쓰셔서 잘 쉽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짧아질수록 원래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초단편 소설의 장점 또는 효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초단편을 잘 쓸 수 있는지 오신 분들이 가장 그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향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장편이 너무 어렵고 지금도 못 쓰고 있거든요. 초단편이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타고나는 것처럼 단편잡이 네. 장편잡이 저는 초단편잡이로 타고난 거죠. 이 용어 너무 좋은데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초단편잡이로 타고나서 제게는 너무 쉬웠는데 네. 근데 저는 글쓰기를 애초에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글을 쓴 건 순전히 이제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그런 프레임 환경 속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글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긴 글은 안 보세요. 요즘 분들은 긴 글을 용서를 안 해요.
너무 길잖아요. 네. 들어갔다가도 여기 스크롤 압박이 심하면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거든요. 그리고 또 결말에 무조건 반전이 있어야 되고 초반에 설명하고 꾸민 말을 쓰는 것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심하신 분들은 어떤 말도 하냐면은 이거 그냥 단어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잘난 척한다 이 정도 단어로 대체한다. 이 사람은 자신의 글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글 쓰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 웹 현상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초단편 제가 점점 이제 특징이 어떻게 됐냐? 일단 짧아야 되고 문장에서 비유나 묘사처럼 꾸미기 말고 그냥 직선적이어야 되고 초반에 계속 세계관 내가 얼마나 멋진 세계관을 만들었는지 봐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거나 캐릭터 설명 계속하지 말고 그냥 본론을 들어가야 되고. 그 제가 읽으니까 발단 없이 그냥 전개. 맞아요. 그걸 지루해하시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인터넷으로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시장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조회수가 보이고 좋아요 수가 보이고 댓글 네, 수가 네. 보이고 이것만 봐도 사람들의 이제 평가가 대중분들이 어떤 글을 좋아하는가가 보이니까 네. 점점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완성된 형태가 초단편이 돼 버리더라고요. 네. 직관적이고 짧고 반전 있고 간결한 네. 이런 형식의 글을 좋아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단편을 잘 쓰려면은 사건 위주, 이야기 위주여야 되고 반드시 하나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써야 되지 네. 어떤 관념적인 사유나 이걸로만 애매모호하게 끝나면 안 되고 결말에 반드시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 이야기 위주여야 되고 또 너무 문장의 맛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배제하고 그냥 시나리오 쓰듯이 쓰시면 그러니까 나는 영화 감독이고 이 소설 속 배우들에게 지문을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간결한 문장을 쓰시면 많은 분들이 수월하게 읽고 좋아하는 초단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 결말의 반전은 필수고 그렇죠. 짧은 글에 반전 없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그렇네요. 뭐 지금까지 문장이 주는 내가 뭐 맛도 읽은 없는. 거야 이 소리 맞아요. 예, 들을 수도 있고 그 댓글로 인터뷰하신 것 중에서 저는 독자의 댓글로 글쓰기를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한번 예 사례 같은 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맞춤법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이고, 제가 맞춤법 너무 몰랐기 때문에 네. 저는 땅굴 파는 쥐가 두더쥐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쥐 중에 두더쥐죠. 예. 땅굴 파는 친구가 두더쥐인가? 근데 작가님 두더쥐예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저기 뭐야 그 짧은 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나요? 일단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걸 되게 좋아하시기 네.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네. 제가 지금도 지적을 항상 당하고 있어요. 아, 불과 며칠 전에도 네. 실제로 댓글로 단어 2개 교정해 주셨어요. 아. 좀 줄었나요? 어떻게 옛날보다 많이 줄었나요? 많이 늘었죠. 맞춤법 많이 늘었고 아니, 그리고 지적은 많이 줄었나요? 줄긴 했죠. 네. 예전보단 줄었죠. 예전보다 줄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300편의 글을 작가 되기 직전까지 네. 1년 반 동안 300편을 연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 연재를 다 마무리하고 책 나오면서 이제 뒤돌아보면은 내가 작법 수업 300편을 받았네 공짜로.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일반인 분들이 지적이나 조언을 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일반인 분들도 계셨겠지만 글쓰기나 이거 작법을 배우시는 분들, 심지어 이제 현업 작가분들 네.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분들까지 심지어 두 분이 싸우기도 하세요. 댓글로. 개연성은 이러한 뜻입니다. 누가 네. 알려주셨는데 네. 아니요 이게 맞거든요. 둘 싸우시는 거예요 댓글로. 네. 저는 그냥 이기시는 분. 이기는 편 우리 편. 그 정도로 전문적인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 정말 그분들이 키워주신 거죠 사실. 아니 궁금한 게 작가님은 워낙 독보적인 케이스고 다른 분들 그래도 그러나요? 아니면 작가님한테만 유독 그랬나요? 다른 분들은 지적받으면 예.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싸우세요. 아, 네가 뭔데? 아,
얘 이름이 그냥 두도쥐야 막 이렇게 싸우시는데 저는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저는 글을 쓸 때 저는 쉬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든 쉽게 지적이나 알려주기가 쉬운 사람. 왜냐하면 누군가를 지적하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해요. 이것도 틀린 점을 지적하는 것도. 왜냐면 이 사람 기분 나빠하면 또 싸우고 달려들고. 근데 저는 항상 인자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한 태도로 소통했기 때문에 쉬운 사람이 되었던 거죠.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은 정말 기분 나쁘고 공격적인 분들만 지적을 하시지만 쉬운 사람이 되면은 아 이거 알려줄까 말까 망설이시던 이런 분들도 이 사람은 내 말 꼬아보지 않는 사람이네 용기를 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조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사람은 누군가 지적하기가 쉬운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깊은 통찰이 담긴 얘기인데요. 저 약간 감동도 느껴지고, 네네. 되게 저희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작가님 이 그림을 제가 쭉 봤어요. 이게 책 그동안 하신 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되게 독특한 화법을 쓰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화적인 그림도 많이 있는데 마치 실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런 그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종이를 이렇게 오린 듯한 평면적인 그림.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달이라는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예, 그런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디지털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손에 물감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그런 수작업 같은 느낌을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표현 방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종이로 오려서 하고 그러신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그런 텍스처의 느낌을 그거를 따다가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져서 뭐 수채화 질감이라든가 뭐 유화 느낌도 브러쉬를 통해서 잘 표현이 가능한데 뭐 이런 전문적인 얘기까지 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리신 거예요? 네네 그렇시고 그런 쪽은 좀 지향을 하고 좀 디지털을 통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되게 독특하고 되게 평면적인데 그것 때문에 되게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구스범스 시리즈도 하셨어요. 공포물.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를 그리셨네?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공포물을 작업하실 때 일반 다른 책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공포물을 사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공포 영화 보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막 잔인한 장면 나오는 것도 잘 못 보고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동화에서는 잘 표현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나 그리고 막 되게 어둡고 어떤 낮은 톤의 그런 표현도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색다른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초현실적인 장면이라던가 막 그런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이번 책하고도 조금 뭐 공포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면이 그렇죠. 있었겠는데요. 좀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뭐 이렇게 텍스트를 보고 그려야 될 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딱 여러 장면이 막 떠오르고 그러시나요? 저도 그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속어법 비슷한 걸 쓰는데 일단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일단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글을 읽었을 때 이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장면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거 제가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뭐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구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내용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림하고 분위기가 다른 독특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아 이거 오늘 저 되게 좋은 거 배운 것 같아요. 속어법 두 분에게. 좋습니다. 네. 김동식 작가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에 10,000부만 넘어도 베스트셀러라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회색 인간이 30만 부를 넘겼대요. 그래서 정말 드문 책인데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무조건 좋기만 하지 이런 것도 어려움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려움은 아직 발견을 못했고요. 역시 좋아요. 기분 좋고 저는 항상 제 이름을 검색하거든요. 하루에 수십 번씩. 그래서 몇 번도 아니고 좋아요. 수십 번. 제 이름과 또 회색 인간 이 태그를 항상 검색해서 좋아요 하트 누르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약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 썼어요. 작가가 되고 나서 바로 저는 잘 됐거든요. 그렇죠. 나는 그때 태어난 것 같다. 그 전까지는 사실 흘러가는 대로 제가 목적을 갖고 살아본 적이 저라는 사람 없이 살았는데 작가 되고 나서부터가 내 인생 내가 지금 7살 됐구나. 그러고 싶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바뀜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이 듣는 말, 이 공장 분들이 저한테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밝아졌다. 살쪘다. 삼촌들 지금 만나시나요? 가끔 만나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밝아지고 자신감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사회성이 생기고 처음 제 책 내고 강연했을 때는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을 못하시게 전 눈을 보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인회 자리 첫 사인회에서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누구였는지도 못 맞추고 사진 봐도 이러고 있어요. 말도 잘 못했지만 지금 이제 말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리고 베스트셀러면 사실 저 돈을 좀 벌잖아요. 금전적 여유도 무시할 수 없는 커다란. 그럼요. 예전에 저는 내가 감히 10,000원이 넘는 걸 먹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 생각이었는데 지금의 저는 배달비를 안 보고 게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뜬금없이 정말 먹고 싶은 메뉴를 발견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스마트폰 꺼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을 때 아니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바로 주문을 한다고? 성공했구나. 그 인스타에 매일 맛집 사진을 잘 올리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요. 살찌고 있죠. 아니 그런 공장에서는 그런 발상 같은 거는 지금처럼 그런 걸 안 하셨던 거예요? 일하실 때는? 일할 때는 망상을 많이 했고 지금의 저는 이제 망상을 글로 다듬는 사람이 된 거죠. 상상은 많이 했지만 결이 다른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일할 때 상상 공장에서 일할 때는 제가 일하는 공장이 지하고 이제 칸막이로 막혀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으면 하루 종일 일어날 일 없이 혼자 시멘트 벽을 보고 일하는. 동료랑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렇게. 혼자 일해요. 또 거리가 멀어서 대화도 일하는 도중에는 못 해요. 이 워낙 시끄러운 환경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매일 똑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몸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몸은 저절로 움직이고 보이는 건 시멘트 벽뿐이고 그럼 저는 이제 망상을 하는 거죠. 그 망상을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망상을 글을 쓰기 위해서 한기보다는 공장이 지하였는데 그 지하를 탈출하고 싶어서 한 거죠. 이 망상을 할 때 저는 진짜라고 믿었어요. 과몰입이라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 이걸 진짜라고 믿고 망상을 하면 전 지하를 벗어나 제가 한 망상 속 세계로 사라지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망상은 탈출구였다면 지금은 제가 만든 그 세계를 세상에 선보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자랑 같은 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제 네. 환경이. 근데 노동이란 것이 일종의 수련이잖아요. 직업이 사람을 다듬어주고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10년 넘는 세월이 맞아요. 예, 그 동안에 분명히 작가님이 뭔가를 얻었고 그것이 글쓰기에 지금 도움이 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있을지. 공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상상력을 키운 거죠 사실은. 즐거운 상상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상의 결정적인 차이, 제가 생각했을 때 즐거운 상상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상은 규칙, 조건, 제약, 어떤 제한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을 즐겁게 할 때는 만능이거든요.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아요. 굳이 상상에서까지 내가 가령 순간이동을 생각했을 때 누구나 전 세계 해외여행을 막 즐기는 상상을 하죠. 아니면 퇴근길 출근길을 순간이동 하다가 잘못하면은 벽에 낄 수 있다. 좌표를 잘못해서 이런 상상까지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상을 하는 순간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벽에 안 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좌표를 알아야 되나? 특정 위치만 가능한 거? 아니면 어떤 상징을 두고 와야지 그쪽에 이동할 수 있나? 이게 사실은 이야기잖아요. 규칙, 조건, 제약, 어떤 제한 이것들이 있는 상상이 결국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상인데 제가 공장에서 했던 상상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상상을 진짜로 꼭 믿어야 됐어요. 믿어야만 탈출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설득해야 돼요. 내가 나를 설득하려면은 만능이면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제약이 있고 규칙이 있고 현실성이 있어야지만 내가 나를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상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질 좋은 상상이었다. 그래서 저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아까 작가님이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것처럼 작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공장에서 일했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낸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쓸데없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지금 강연 되게 많이 나가시잖아요. 1년에 몇 회 정도 나가세요? 최하 300회 이상씩은 최하. 무조건 최하. 네. 가고 있죠. 네, 기업체도 나가시고 학교도 나가시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강연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체 강연은 지금도 약간 긴장이 되는 게 네. 100% 저보다 똑똑하거든요. 학교 강연은 100%는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내 말이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좀 되고 근데 학교 강연은 그래도 내가 이 친구들보다는 오래 살면서 경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좀 편하게 뭔가를 전달해 주인다면 기업체 강연은 도움 될까 걱정하면서 말하는 네.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학교 강연이 더 즐거우시겠네요. 그렇긴 하죠.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좀 편하죠. 아, 네. 이게 사전 질문에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 학교 강연을 갈 때 가장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근데 알 것 같아요. 저는 답을. 뭐죠? 연봉? 그쵸. 얼마 네, 버세요는 네. 빠지지 않는 질문이죠. 네. 그거 말고 있다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첫사랑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또 이제 아이디어 이야기는 의외로 되게 항상 나오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발상 상상 학생들이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웃기고 싶은 친구들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여당이세요 야당이세요 막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전 대답을 하고 싶지만 네. 학교 강연자가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불법이에요. 네, 그렇죠. 불법이라서 그걸 핑계 대면서 불법이라 답변을 못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신고하면 잡혀가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임정진 선생님이 시작하실 때 오늘 작가님에게 상을 주기로 결심한 그 가장 큰 것이
책 안 읽는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책을 읽겠다. 네.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제가 그 장면을 목격을 했거든요. 2022년 코엑스 도서전 그때 도시 호러 사인하셨죠. 도시 청년 호러 사인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그 남녀 작가님 사인을 해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때 네. 옆에 앉아 계셨는데 맞아요. 그때 어떤 어머니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것 같고 엄마가 응? 가자 한 것 같고 어머니가 플래카드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막 흔들면서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우리 아들도 책 읽게 한 작가 뭐 이런 느낌이. 네, 그거 아니고 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들이 작가님 덕에 책을 읽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을 때 기억에 남는 청소년 독자 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친구들 많긴 한데 최근에 한 친구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작가님 20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비슷해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이를 안 먹고 있어야 비슷해지는데 지금 나이가 비슷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20년을 나이 안 먹고 기다리지? 그런 생각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저를 남학생인데 깜짝 놀란 게 이제 제가 좀 일찍 가서 학교 도서관에 이제 갔더니 도서관에 있던 친구가 저를 딱 돌아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지? 왜 뛰지? 무서운데? 그런데 김동식 작가님이시죠 하면서 거의 울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펄쩍 뛸 정도로 좋아한다고? 굉장히 충격이었던. 근데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플래카드 만들어 오신 어머니도 있는데 맞아요. 예, 집에서 얼마나 아들이 그걸 봤으면 기뻐서 그걸 만들어서 오셨겠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항상 저를 초청하실 때 책을 너무 안 보는데 애들이 유일하게 작가님 책은 봐요. 하면서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팩트로 1년 동안은 책을 내고 1년 동안은 제 입으로 저를 작가로 소개를 못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글 쓰는 사람입니다. 대충 이렇게 소개하고 인터넷에 글 썼던 김동식입니다. 이랬는데 1년 뒤부터 제가 저를 스스로 작가로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작가로서 저는 이제 워낙 다른 쪽에 있다가 갑자기 이 판에 끼어든 사람이라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역할이 없다. 근데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출판계에서 역할이 있구나. 약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책이 재미없다는 편견을 가진 친구들에게 그럼 나도 나를 작가로 소개해도 되겠네 해서 딱 1년 좀 그쯤부터 이제 스스로 작가로 소개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학교 현장은 굉장히 저를 작가라고 인식시켜주는 공간입니다. 마중물 진짜 중요한 역할이죠. 네, 진짜 귀한 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염은주 편집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3권 동시 출간할 때 그림 작가님 3분을 또 섭외를 하셨어야 됐을 텐데 그 과정이 어떠셨는지. 워낙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작가님 작품에 이제 묘미는 상상력과 그 반전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을 가장 잘 구현해 주실 수 있는 작가님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아주 정성껏 모셨고 또 다행히 다들 촉박하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제 기꺼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도서관 저널이 그동안 이제 교육 출판을 주로 해왔었고 아동 어린이 청소년 문학으로서는 이제 작가님들한테는 굉장히 신생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같이 해주셨던 건 아무래도 김동식 작가님 작품이라는 게 주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나 잘 작업해 주셨고 특히 이제 조성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작업하시는 방식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림체뿐만 아니라 어떤 디테일이나 구성까지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고 또 이제
완성된 그림을 받았을 때 저희가 다 환호하면서 되게 행복해했었습니다. 네. 네. 이 여담인데 네네. 이제 저는 책이 3권 나오는 동시에 작업한다는 걸 모르고 이제 스케치를 해서 네. 이제 넘겨드리면 피드백이 굉장히 늦게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3권이 동시에 출간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정신이 없었겠다. 네. 그리고 그렇죠. 많이 고생하셨을 것 세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편집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보통 뭐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궁금했던 건데 보통 청소년이면 청소년 소설, 동화면 동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합쳐서 주니어 소설이라고 새로운 뭐라 그럴까 이름을 새로 만드신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주니어 소설 이 책을 보는 실제 독자층을 보면 네.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생까지 되게 고루 네네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건 저희가 기획할 때 생각했던 독자층하고 굉장히 상당히 일치하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화랑 청소년 소설의 경계가 사실 되게 좀 뚜렷한 편인데 네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과연 그렇게 뚜렷하게 나눌 일인가? 네. 그러니까 초등 6학년 아이가 며칠 혹은 몇 달 지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그렇죠. 그 아이들은 동화를 계속 읽게 되지도 않고 또 네. 청소년 소설을 읽기에는 좀 힘이 딸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이 정말 책 별로 안 읽는 아이, 네네. 책 싫어하는 아이들이 초등이냐 중등이냐의 구분 없이 음. 그냥 책 읽는 재미, 이야기의 네네. 즐거움을 맛보게 그렇게 네네. 하고 싶어서 네. 주니어 소설이라는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네. 김동식 작가님의 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리즈 명이네요. 네. 이것도 궁금했어요. 학교 도서관 저널이라는 게 되게 독특한 출판사 이름이잖아요. 처음에 신문사인가 막 옛날에는 막 그랬었는데 그 이름에 대한 배경 이런 것도 저희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 도서관 저널이라는 잡지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잡지가 이제 저희 그 대표이신 이제 한기호 대표님의 기치 아래 여러 출판사들이 공교육 안에서 독서 교육의 필요성을 이제 다들 공감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회사예요. 네네. 잡지는 201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이제 15년 올해 창간 15년으로 네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그런 교육 관련 단행본들을 저희가 같이 내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 어린 청소년 문학으로 조금씩 지평을 이제 넓혀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 북토크 막바지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전 질문에도 나왔던 건데요. 작가님이 작가로 사는 하루, 이게 궁금하다고. 하루에 글은 얼마나 쓰시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작가로서의 하루 일정이 있을 때는 일정을 소화하러 이제 강연 가시면 또 맞아요. 강연 다니고 근데 일정 없는 날은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한 10시, 11시? 네네. 10시, 11시에 눈이 떠지면 한 30분은 뒹굴거려요. 네네.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네네네. 그래서 뒹굴거리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씻고 나가서 밥을 먹고 근처 카페에서 이제 글을 씁니다. 네. 근데 나가서 밥을 먹고 글을 안 쓰는 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글 쓰는 시간을 정해놓고 쓴다기보다는 한 편 쓰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초단편 기준인가요? 맞아요. 네. 초단편 기준이니까. 아이 3시간이 계획이 다 나왔을 때 저는 줄거리 작업, 개요 작업을 먼저 끝내놓고 개요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 개요 작업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네네. 키워드로 계속 틈틈이 밥 먹으면서 뭐 스마트폰 보면서 대중교통 이동하면서 강연 다닐 때 틈틈이 생각날 이렇게 때, 딱 예. 기록해두다가 이게 결말까지 딱 나오면 그때 키워드 앞에 앉아서 쓰면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봤을 때 작가로서 제가 글을 쓰는 시간은 총 한 6시간? 한 일주일에 2편 두 편 정도 정도 쓰시는군요. 쓰는 편이니까 네. 그 정도 시간이고 나머지는 이제 강연을 다니거나 네. 집에 누워 있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쉬시는 거네요. 항상 웹서핑을 네, 하거나 네. 게임을 하거나 TV를 김동식 30번 검색하거나 뭐 그런 거 하시는. 그거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 네. 매 순간. 네. 네, 그 하나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이제 앞으로 작가님 여태까지 1,500편 대략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편씩 하시면 1년에 52주니까 100편 넘게 쓰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쓴 글 중에서 이거 하나는 꼭 읽어주세요. 제 원픽입니다. 하는 게 있다면. 하나요? 예. 예, 어려우실 것 같았어요. 1,500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니까. 예. 하나. 예, 하나. 하나를 고른다면 단편이잖아요. 예. 아, 다 상관없어요. 작가님이 쓰신 거 지금까지 쓰신 것 중에서 딱 하나.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죠. 무인도의 부자 노인이란 단편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 느낌 나거든요. 오. 잘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제 초기작이거든요. 저희가 예, 글쓰기 전혀 배우지 않은 몇 달도 안 됐을 때 태어나 처음 첫 글 쓰고 몇 달 안 돼서 네네네. 얻어걸린 단편이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투박하고 유치하지만 그래도 탈무드 느낌 나는 네. 무인도의 부자 노인이라는 단편 추천합니다. 다 들으셨죠? 오늘 그거 꼭 읽어보시기 초단편이니까 금방 읽으실 테고요. 그림 작가님 그림 작가님 이제 작가님들이 보통 재주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그림은 얼마나 그리시는지 또 취미로 하시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하루에 그림은 저는 최근에는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는 항상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주말에도 일이 있을 때 그 정도 작업하고 네. 튼튼히 뭐 개인 작업도 하다 보면 그 정도 되고요. 네. 취미는 재밌는 거는 기타를 배우다가 이제 치고 싶은 곡을 연습을 하는데 코드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하다가 네. 이럴 바에 그냥 내가 아는 코드로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작곡을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심찮게 되게 재밌는데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네. 가사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부탁하세요, 김동식 작가님한테 가사 써달라고. 네, 그런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뭐 앞으로 전시회를 하실 계획이 있다든지 이제 제가 책 일러 말고 다른 것도 한다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개인 작업한 그림을 파는 소소하게 판매를 해보려고 네. 만든 사이트가 있고요. 사이트 이름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유튜브로 가요. 네. 톰앤르마르라고. 네? 다시 한번. 톰앤르마르닷컴이라고. 톰앤 르마르 제 필명인데 네. 거기서 소소하게 작업을 계속 네. 하고 있어요. 네, 작가님 이름 치면 나오겠네요. 연관 검색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들어가 볼게요. 그 염은주 편집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학교 도서관 저널은 이런 책을 내고 싶다. 작가분들이나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런 글을 보내주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정말 모든 아이들이 다 책을 즐겨 읽을 수 네네. 있으면 좋겠고 네. 책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저희 그 존재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작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 환영합니다. 저희 문턱은 굉장히 낮고요. 네. 문도 활짝 열려 있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하고 또 결이 비슷한 게 나왔어요. 가르쳐주기 쉬운 사람, 문턱 낮은 출판사.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한 포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도 지금 재밌는 작가, 이 작가의 글은 심심풀이로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 글은 메인 메뉴보다는 간식처럼 그냥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독서라는 행위가 어떨 때는 조금 지치고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 글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물 흐르듯 그냥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생각나는 작가, 가끔 생각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되게 감동적인 말로 들렸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사전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서 이제 겹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냐 이런 게 들어왔어요. 갑자기요? 네. 이거 못 받으셨나 봐요. 사전 어렸을 때 기억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 흑역사라고 아세요? 잊고 싶은 과거, 잠들기 전에 생각하면 발을 차게 되는. 예, 있죠. 뚝방, 바닷가에 그 뚝방이 쌓여 있는 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폼을 잡고 싶었어요. 멀리서 두 친구가 오고 있길래 소름 돋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남방 셔츠가 있었어요. 하늘색. 제가 이걸 벗어서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여기야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네. 너무 오그라들어요. 그 추억. 아니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그게 제가 폼을 잡았어요 그때. 네. 마치 드라마 주인공 저기 우리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왔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감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구나. 네. 다음 그런 질문 시기가 하나 드릴게요. 저기 요괴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요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라는 책도 냈지만 그냥 단어만 빌려와서 제가 만들고 싶은 아무런 존재나 만들고 그냥 요괴라고 붙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요괴는 저작권이 없잖아요. 쓰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요상한 괴물입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오늘 김동식 작가님 그리고 염은주 편집장님, 조성흠 그림 작가님하고 이렇게 좀 다른 날보다 북토크가 조금 오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너무 즐거워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김동식 작가님 만나 뵈니까 굉장히 사실 많은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겸손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되게 재주가 있으면서 빛나면서도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되게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되게 배우고 느낀 것들이 많았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세 분 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청년단 박상 50회 마지막 날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기획자 여정민입니다. 2025년 2월 25일 여기는 선릉 아트홀입니다. 제 50회 청년단 밥상 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12월부터 사회를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50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코로나 때 시작하셨습니다. 임정희 선생님이 2021년 1월부터 임정희 작가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편집자하고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화가님 딱 3명 불러서 4분이서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임정희 선생님이 매달 한 번 좋은 아동 청소년 글책을 골라서 응원하고 알리는 행사로 시작하셨습니다. 청년당은 임정희 선생님 작업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큰 잔치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후배들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당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준다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란 뜻으로 작가님이 지으신 거예요.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려 운영하고 독자들이 응원하는 청년단 밥상입니다. 자, 오늘 밥상을 받으실 책은 108요괴 수염입니다. 자, 이제 청년단 밥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임정희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예, 드디어 50회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60회까지 해서 환갑잔치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민폐를 계속 끼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0회 정도면 할 만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로 막을 내리고 그 이후에 또 뭐 어떤 또 다른 일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뭔가 재미난 일이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단 밥상은 처음에 4명밖에 못 모일 때 코로나 때 그래서 이제 뭔가 4명이 모여도 된다 그러니까 4명이 뭘 모이면 좋을까 하다가 그림책은 막 행사가 계속 있고 막 팬이 너무 늘어나는데 글책은 너무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은 하는 분이 많으니까 나는 글책 관련된 걸 뭐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동화책에는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너무 중요하고 또 그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또 조화롭게 작가와 화가를 다 이렇게 다독이는 일을 하는 편집자가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을 불러서 이제 그때는 제가 청계천에 있었거든요. 세운상가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엽서에다가 손으로 상장을 써서 주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상장을 아직 계속 손으로 쓰고 있지만 제가 쓰지 않고 정병준 선생님이 손으로 쓰셔서 매달 상장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제50회 청년단 밥상 108요괴 수염 편집 여문주님. 위 편집자는 글 작품과 이미지를 펼치면에 한바닥씩 공들여 작업하면서 편집, 디자인, 제작,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집을 세상에 소중하게 내놓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25일 청년단 드림. 제50회 청년단 밥상 108요괴 수염 작가 김동식. 작가의 독특한 문학 세계는 어린이 청소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신비롭고 마법과 같은 상상의 길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에 독자들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25일 청년단 드림. 제50회 청년단 밥상 108요괴 수염 화가 조성흠. 위 화가는 작품 속 이야기의 흐름을 더 흥미롭게 하는 멋진 화면 구성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25일 청년단 드림. 선물. 감사합니다. 부상은 되게 소소한 것들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상을 주는 기관들의 어떤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생전 상을 못 받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출판사들이 그 원고를 이렇게 이제 원고를 아무튼 갖고 오기 위해서 그래서 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좋은 책은 상을 받는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출간되어 있는 책들인데 그 중에서 정말 독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책들 이런 책들을 좀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상을 만들면서 실은 걱정도 되게 많았어요. 야, 네가 뭔데 상을 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어떻게 보면 야, 건방진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 이름을 밥상으로 지은 게 뭐 밥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주겠다는데 뭐 그거는 누가 뭐라 안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좋은 책을 좀 널리 알리는 데 보탬이 될까 싶어서 청년단 밥상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50회까지 왔고 지난달에는 책을 선정하지 않고 독자 시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달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독자들이 실은 우리 이 책의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독자들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기회는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독자 시무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을
특히 청소년들이 요즘 너무 좋아하는 김동식 작가의 책을 선택을 했고요. 특히 책 정말 안 읽을 것 같은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이 선생님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훈장을 줘도 모자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희 작가 책이 뭐 너무 많았지만 회색 인간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제 몇 권의 책을 봤는데 볼 때마다 놀라운 게 도대체 이분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할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이분은 뭔가 어떤 다른 별에서 갑자기 일로 뚝 떨어져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너무 좋은 작품 많았지만 아마 앞으로도 우리를 놀라게 할 그런 작품을 많이 써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체는 청년단 임전진 작가고요. 그리고 선릉아톨 책앤TV에서 도와주셔서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처음에는 임전진 작가는 혼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후원금 내신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감사한 마지막 후원금 내주신 분들인데요. 후원은 학교 도서관 전화해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개인 후원은 조경수님, 김은혜님, 알리시아 방동주님, 권승임님, 그리고 조용근님, 그리고 성공도서 코칭센터, 그리고 김선희, 강별이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품 후원은 작은 알자스 신이연 와인 해주셨고요. 신이연님이, 그리고 드립커피 김선정님이 해주셨습니다. 도서 후원해주신 출판사는 한솔수북, 한림출판사, 길벗 어린이, 책 읽는 곰, 올리, 개수나무, 보림, 나는 별에서 해주셨습니다.